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16강 발해의 건국과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우리가 나당연합에 의해서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신라가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을 통일을 했었고, 이 신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춘추, 문무왕, 신문왕의 순서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한반도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 사람들은 고구려의 유민들, 유민이라 하면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의 유민들을 막 끌고 갑니다. 당나라로 막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뭐 노역에도 동원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끌려갔던 일부 고구려 유민들이 이 당나라 지역에서 다시 탈출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고구려 사람들은 탈출을 하게 되고 그 탈출하는 고구려 사람들을 당나라 사람들은 다시 쫓아갔겠죠. 그러면서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고 그 끝에 결국에 추격해오는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말갈족과 힘을 합쳐서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마침내 옛 고구려 땅이었던 동모산이라고 하는 지역, 동모산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되니 우리가 그 나라를 보통 발해라고 부릅니다. 사실 대조영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하지 않고 진국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중국 쪽에서 대조영을 발해 지역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흔히 이 나라를 발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발해 사람들은 또 사실 자기 나라를 부를 때 발해라고 부르지 않고 고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학계에서는 발해라고 부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를 할 때 일단은 발해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을 했습니다. 멸망했던 고구려 땅에 고구려의 옛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새로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역사적 범위,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하나씩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른바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로 바뀌는 그 전까지, 그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다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 대신에 주로 어떤 용어를 사용했냐면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고,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은연중에 그냥 단순히 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다는 의미에서 통일신라가 아니라 어떤 시대를 부르는 개념으로서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는 경우도 버릇이 돼가지고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를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발해를 우리 역사에서 약간 소외시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발해가 우리 역사에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근에는 주로 남북국 시대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다 지금은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남북국 시대를 부르는 옛날 이름이구나. 아래쪽에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걸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발해 같은 경우 사족이 되게 긴 것 같아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 정도 위치.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부터 지금의 중국,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리고 동쪽으로는 러시아랑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사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발해는 시베리아랑 관련이 있는 말갈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베리아 쪽으로 연결을 하면은 러시아 역사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문제가 살짝 골치 아픈데, 우리가 아까 발해를 세웠을 때 대조영이 고구려의 백성들이랑 말갈족들을 같이 힘을 합쳐
합쳐서 발해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발해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말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발해는 말갈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700년 더 흐르면은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만주족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만주족이 나중에 만주족 원래 만주에 살았겠죠. 만주족이 이 지역에 살다가 한 17세기경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네들이 중국 내부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중국에다가 세우는 나라가 뭐냐? 청나라예요. 그리고 청나라는 지금의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갈은 만주족이고 만주족은 지금의 중국이니까 발해 역시 중국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선생님 검색을 해봤습니다. 영문 위키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선생님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한 거 읽어줄게요. 발해 국가의 기원을 둘러싼 역사, 민족 구성, 그리고 통치, 그리고 왕조의 현대 문화적 소속,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읽는 법, 그리고 국경 이런 것들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역사적 분쟁의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발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냐? 이거는 수업 마지막 파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해 국왕들을 중심으로 발해의 역사를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우리가 대조영이었습니다. 대조영 같은 경우에는 발해를 건국했고요. 대조영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무왕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해의 지도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넓은 지도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해의 최대 영토고요.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이렇게 영토가 넓을 수는 없겠죠. 자, 우리가 항상 고대 국가 공부를 할 때도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나라가 작았고 점점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발해를 처음 세웠을 때 발해 영토 역시 처음에는 동모산 주변에 작은 땅이었을 겁니다. 핑크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서 점점 영토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의 두 번째 왕으로서 영토를 넓게 확장했던 왕,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무왕이라고 부릅니다. 무왕할 때 무자가 뭐냐? 싸울 무, 그 무술을 할 때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죠. 나라를 세웠으면 나라의 영토를 넓혀야겠죠. 그러한 논리 전개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북쪽으로도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는데 이 영토를 확장할 때 문제가 뭐냐? 이 지역에 누가 있었냐? 바로 말갈 애들이 있었습니다. 말갈 애들. 선생님 말갈은 발해랑 친구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말갈족 안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계열들이 있으면 다 똑같은 말갈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같은 코리안이지만 사우스 코리안과 노스 코리안은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것처럼 옛날에도 말갈이 여러 말갈이 있었고 그 일부 말갈들은 발해랑 친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말갈들은 발해랑 안 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해의 동북쪽에 있던 이 흑수 말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발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흑수 말갈은 발해가 계속 동북쪽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발해를 막기 위해서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 바로 당나라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놈들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발해 입장에서는 이 흑수말갈과 당나라는 지금 이쪽에 있죠. 만약에 친구를 맺게 되면은 이 양쪽에서 협동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게 됐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당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하자라고 해가지고 바다 건너서 발해가 당나라의 산둥반도 지역, 옛날 이름은 등주라고 하는데요. 산둥반도 지역을 선제 공격하기도 합니다. 장문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선제 공격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뭐 사실 여기를 발 타고 넘어가가지고 막 점령하거나 영토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한번 진격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쉽사리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도였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전투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쟁을 활용한 군사적인 그런 방법이었을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방법을 찾아야겠죠. 당나라와 흑수말갈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발해는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했냐? 바다 건너서 이제 일본과는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친선 관계를 맺어서 발해랑 일본이 연결되고 말갈과 당나라가 연결되는 그러한 어떠한 외교 관계를 형성을 해서 세력의 균형을 꾀했던 사람이 바로 무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지요. 선생님 신라는 왜 친구 안 했어요? 신라는 사실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나라기 때문에 이때 바로 친선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신라와도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왕 다음엔 문왕인데요.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우면 넓히겠죠. 그럼 넓힌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안정화시켜야 되죠. 그게 바로 문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문왕은 뭐야? 문왕할 때 문자는 이 그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약간 시스템적으로다가 정치적으로다가 잘했던 사람이 문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깁니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계획 도시를 세워가지고 나라의 중심을 확고히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지금은 중국 땅입니다. 상경성 지역을 보게 되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넓은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딱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둘레가 16km를 넘는다고 하니까 아주 상당한 규모의 궁성이었을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중국의 당나라 당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규모의 도시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아직도 위에서 유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탁 명확하게 구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약간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북쪽에는 여기 확대해 볼게요. 북쪽에는 이런 식으로 궁궐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상경성이 이런 모습이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수도,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수도를 어느 정도 모방해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했던 발해의 모습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그랬는데 그 통치 체제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도 기본적으로 삼성 육부를 중앙 관제로 삼았습니다. 삼성 육부, 당나라의 삼성 육부랑 비슷하지요.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할 때 보게 되면 약간 다른 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던 모습은 당나라의 모습을 그냥 무조건 추종하지는 않았구나. 발해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스타일로 변형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은 어떤 식으로 나눴느냐? 5경, 15부, 62주로 나눴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숫자까지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지방 넓은 영토를 체계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부분은 이건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중심지에는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고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죠. 지방 중심지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이 지방관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 고구려인들을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는 그 지방의 주요 중심지의 외곽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외곽 지역은 누가 담당을 하냐? 바로 원래 있던 그 촌락 동네의 족장, 부족장, 촌장 약간 이런 사람, 토착 세력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를 담당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다? 말가린입니다. 그리고 이 말가린을 어떻게 했다? 지방관으로 파견되는 고구려인들을 보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고구려인이랑 말가린이랑 서로 잘 역할 분배를 해가지고 발해의 지방을 통치하는데 힘을 합쳤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조영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애초에 고구려인과 말가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지방을 운영할 때도 말가린들이 고구려인들이랑 같이 운영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지배층에는 고구려계가 많았고 피지배층의 많은 인구들은 말가린들이 담당했다. 그런 다민족 국가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것이 발해사를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왕 이후에는 사실 좀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왕들이 금방금방 바뀌게 되고요. 뭐 발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 불안을 끝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선왕입니다. 그래서 선왕 때는 발해가 최대 영토를 이룩하게 되니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발해의 최대 영토 지도가 바로 선왕 때의 영토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때는 발해가 별명이 생깁니다. 그 별명이 뭐냐?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문자로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해동, 바다 동쪽. 그러니까 바다의 동쪽이니까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중국 기준에서는 바다의 동쪽에 있는 번성한 나라다. 바다 동쪽에는 굉장히 멋진 나라다. 이런 뜻이 해동성국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려면 발해를 가리키는 단어구나. 그리고 선왕 때의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발해는 어떻게 멸망했냐? 해동성국 발해가 잘 나가는데 문제는
너무 세력이 강한 놈이 옆에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거란족 되겠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죠. 자, 거란이라고 하는 친구들, 중국의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5대 19개의 혼란기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거란이 굉장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가 넓어진 거란이 발해로 쳐들어오게 되니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약 한 200년 정도 됐네요. 그죠? 그래서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도 발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발해 유민들은 일부 사람들은 고려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또 고려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옛 발해 땅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뭐 정한국, 뭐 흥료국, 뭐 후발해,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개의 나라들을 세우면서 발해 부흥 운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삼국 부흥 운동할 때 이미 느꼈겠지만 한 번 없어진 나라를 다시 되살리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독립운동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해 부흥 운동 역시나 사실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발해가 멸망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영토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원래 요동 지역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무대였는데 이 요동 지역 상실하게 되고요. 만주 지역도 사실 이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이 압록강과 두만강, 우리 조선시대 때 확정되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국경선보다 북쪽의 영토는 사실 발해가 멸망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뭐 땅이 넓다고 좋은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의 무대가 발해의 멸망과 함께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려도 우리가 조선이 대한민국 전이고 그 전이 바로 고려라서 되게 바로 지금이랑 영토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고려는 옛 그 신라의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있습니다. 조금씩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옛 고구려나 옛 발해의 땅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 수업 초반에 말했던 발해가 우리 역사의 일부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후대인들 21세기의 중국인, 21세기의 한국인, 21세기의 러시아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시에 발해가 존재할 당시의 발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 기록들을 봐야 되는데, 사료들을 봐야 되는데, 자, 구당서는 당나라 역사를 남긴 중국의 역사책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그러니까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신라고기에는 옛 고구려의 장수였던 옛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남ung무사를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 그걸 발해라고 했다. 그래서 역시 대조영을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이 세운 나라니까 고구려 역사를 계승을 했고 당연히 한국의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더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왕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스스로를 고려 왕이라고 칭했다. 여러분이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편지에다가 마지막에 편지 다 쓰고 날짜 쓰고 누구누구누구 보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 누구누구누구 보냄 할 때 발해 왕이라고 안 쓰고 자기를 뭐라고 가리켰다는 거예요. 고려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려.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나중에 왕건이 세우는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기를 고구려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를 그냥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발해가 강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떠냐? 일본 역시 뭐라 그랬다? 일본 역시 발해를 보낼 때 고려라고 불렀다. 일본 역시 발해를 부를 때 고려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당시의 발해인들 그리고 그 발해인들을 바라보던 일본인들도 그냥 발해 자체를 뭐라고 여겼다? 고려와 같은 나라. 그러니까 고구려와 같은 나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발해가 고구려랑 밀접하게 아니 그냥 발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구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빼도 막도 못하는 엄청난 증거죠. 자, 당시에 일본에 남아있는 그런 목간 나무에 기록된 기록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견고려사. 그러니까 고려에 보낸 사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견고려사가 어디에다가 보낸 사신을 얘기하는 거냐? 발해에다가 보낸 사신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당시 발해가 있을 시기에는 외국인들조차도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고구려지 뭐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접근을 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발해의 왕족이랑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계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역시 고구려의 역사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발해 같은 경우에 또 온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발해 유적지를 보다 보니까 온돌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온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그런 난방 방식이지요. 그래서 생활 양식이나 문화가 발해의 문화가 고구려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문화랑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시로서 온돌 유적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발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이었죠. 대조영은 고구려인과 말갈인 힘을 합쳐서 다민족 국가로서 발해를 건국을 했고요. 무왕 때는 영토를 확장하고 문왕 때는 확장한 영토를 정비해서 통치 체제를 다졌습니다. 자, 이후 선왕 때는 최대 영토를 달성을 했고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멸망은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은 이후에 우리가 고려를 공부할 때도 왕왕 등장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익숙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역사의 일부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둔다면 아주 알찬 공부가 되겠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신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던 신라의 후기에 그런 정치적인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좋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친구들 안녕.